해주냐는 것입니다. 몇 시간 전인 11월 11일 미국 정부는 F-35 스텔스 전투기를 생산하는 자국 방산기업 로키드 마틴을 향해 일부 부품에 중국산 원재료가 포함되었다며 F-35 완성품 인수를 거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해당 원재료는 F-35에 탑재되는 엔진 속에 매우 작은 펌프를 가동시키는 자석이었으며 미국 국방부 규정상 중국산 합금으로 만들어진 부품은 사용이 불가하기에 이런 조치를 내린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미국은 자국의 전략 자산엔 자국산 부품과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들의 부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100% 완전 국산화는 아니더라도 적성국의 부품은 하나도 드릴 수 없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산 전투기를 포함한 전략 자산에 한국산 반도체가 탑재되었다는 사실은 매우 유명합니다. 관련 사안은 군사적으로 보호되는 내용이기에 정확하게 어떤 부품이 어디에 얼마나 사용되는지는 기밀로 취급되지만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으로부터 공급받은 반도체 칩이 미국 전략 자산의 기동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 밖에도 영국, 이스라엘 등 다른 동맹국에서도 중요한 부품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번 이라법안 분쟁과 관련해 미와 같은 반도체의 영향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미국은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기 위해 대의 눈을 얼마 전부터 한국을 향해 중국의 반도체 산업을 뿌리채 흔들고 있고 얼마 전부턴 한국을 향해 미국, 일본, 대만으로 구성된 반도체 동맹에 정식으로 참여하라는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9월 5일 개최 예정으로 알려진 반도체 칩사회의가 한국 정부의 불참 선언으로 인해 4, 9월 하순으로 밀렸습니다. 그게 미국은 반도체 공급망에서 중국을 제외하고 안정된 수급처를 확보하기 위해 한국의 칩사동맹 참여가 절실한 상황이지만 미국이 이라 법안을 통과시키며 한국의 국익을 해치는 마당에 한국에선 경제적 손실이 따라오는 반도체 동맹에 굳이 협력할 이유가 없다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한국은 미국의 협력 요청이나 요구사항 등 많은 분야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나왔지만 미국의 이라 법안은 완전한 뒤통수이자 선을 넘어버린 상황으로 한국은 칩사 반도체 회담 파기와 같은 강경한 대응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한국의 움직임에 미국이 상당히 당황한 눈치입니다. 한국이 칩사 반도체 동맹의 파기와 불참 카드를 꺼내들자 한국으로 치면 산업통상자원부격인 미국의 무역대표부 측에선 한국 정부에게 긴급한 요청으로 전기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상황입니다. 미국 무역대표부의 캐서린 타이 대표는 한국과 전기차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으며 한국의 우려사항을 긴밀히 청취하고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한국 정부와 현대기아 자동차를 달래는 상황에 유럽과 일본의 자동차 업체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라 법안으로 한국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건 맞지만 점유율이 거의 없는 유럽과 일본의 전기차들도 조금이나마 손해를 보는 것은 사실인데 왜 한국만 특별 대우를 해주냐는 것입니다. 미국이 한국의 불만을 들어줄 태도로 나오자 유럽연합 통상집행위원회에서도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 문제는 WTO 협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성명을 냈고 일본의 경제산업성에서도 비슷한 의견을 냈습니다. 전문가들이 보는 미국의 이번 이라 법안은 매우 황당하며 비합리적인 것은 물론 WTO 규정에도 맞지 않고 특히 FTA 당사국과도 법적인 문제 소지가 있는 부실하게 급조된 법안이라고 한국이 지난번처럼 세계무역기구 WTO에 소송을 제기하면 세탁기 소송에 이어서 한국의 두 번째 승리가 뻔히 예상되지만 미국이 이라 법안을 강행한 이유는 바이든 대통령의 저조한 지지율에 있습니다. 이라 법안의 핵심 논리는 미국 기업에 혜택을 주는 미국 우선주의가 기본으로 깔려 있고 역대 최저 지지율을 기록한 바이든 대통령은 중간선거를 앞두고 승리를 해야 2년 뒤 대통령 재선을 노릴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이라 법안은 한국 등 동맹국과 잠시 마찰이 생겨도 일단 지르고 보자는 성격이 강하다는 분석입니다. 따라서 이번 11월로 예정된 미국의 중간선거가 끝나면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이라 법안이 개선되거나 한국의 전기차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해당 법안의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현대자동차 그룹은
정석적인 대응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세계 1위 전기차 시장은 중국이지만 중국은 국제법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국 기업들에게 혜택을 몰아주고 있어 중국 기업이 아닌 해외 기업들은 중국 현지에서 살아남기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반면 세계 2위 전기차 시장인 미국은 현대기아 자동차가 압도적인 2위를 차지하고 있고 성장 속도가 매우 빨라 다른 어설픈 전기차 제조업체들을 제치고 테슬라의 유일한 대항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미국 시장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베트남처럼 철수하기란 불가능하며 현대기아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중간선거 이후 이라 법안이 수정되길 기다리거나 WTO의 무역분쟁 재판을 통해 법적인 판단을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꽤 걸리기에 발등에 불똥이 떨어진 현대기아 입장에선 정면 돌파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요. 바로 이라의 본질적인 요구사항인 미국에서 전기차를 제조하는 것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현대차는 미국 내 전기차 관련 투자를 약속했지만 그 기간은 2025년, 즉 3년 뒤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로 현대차는 미국 내 전기차 공장을 최대한 빠르게 앞당기려는 계획에 착수했으며 게다가 현대차 소식통에 따르면 올해 안으로 미국 내 기존 차량 공장에서 전기차를 생산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는 소식입니다. 업계 전문가들에 따르면 관련 설비를 교체하는 데는 빠르면 2개월 늦어도 3개월 안에 마무리되기 때문에 공장 설비 변경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올해 안으로 미국 내 전기차 생산 공장을 가동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미국 무역대표부가 제안한 협의체가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거나 아니면 미국 중간선거 이후에도 이라 법안이 바뀌는 게 없는 등 최악의 상황에도 현대기아 자동차는 3개월 내지 4개월 안으로 관련 설비로 변경해 이라 법안이 요구하는 조건을 만족시켜 일부 전기 차량에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2024년을 목표로 미국 조지아주의 최대 규모 전기차 공장을 가동하여 테슬라를 꺾고 세계 최대 미국 시장을 차지하려는 계획입니다. 최근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동맹국인 한국과의 의리를 저버리는 법안을 통과시킨 상황에 한국이 참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중 갈등과 유럽과 러시아의 갈등 상황 등 국제 정세는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혼란의 연속이지만 한국은 이런 상황 속에서 때로는 중립을 지키고 위기를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혈맹인 미국으로부터 사상 최대 규모의 뒤통수를 당하게 된 한국은 정부와 민간 기업을 가리지 않고 대대적인 비상사태에 빠졌습니다.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 이후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자국의 통 큰 투자를 결정해준 현대자동차 정의선 회장에게 불과 3개월 만에 한국산 전기차와 자동차 기업들을 겨냥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인 일명 이라 법안을 통과시키며 그동안 미국과 바이든 대통령을 믿었던 한국을 완전히 배신하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이런 상황에 현대자동차 그룹 정의선 회장은 상황 파악과 대책 마련을 위해 즉각 미국으로 출국했으며 우리나라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는 물론 관련 정부 인사들이 긴급히 미국행 비행기에 오르는 등 비상사태에 돌입했습니다. 미국의 인플레 감축 법안 이라가 나온 지 한 달 가까이 시간이 걸린 만큼 크게 우리나라 정부 차원에서 대응 방침과 현대 기아 자동차의 자체적인 대응 방안이 나오고 있고 세부적으로는 미국의 허를 찌르는 방법들이 거론되고 있어 미국에서도 한국의 대응 방안에 상당히 놀란 눈치인데요. 미국이 이번이라 법안을 만든 목적이 사상 최저 수준의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미국 대통령 집권 2년차에 실시되는 중간선거에서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한 것으로 드러나며 법안 자체가 국제법을 준수하지 않는 것은 물론 다수의 치명적인 허점이 드러난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이 미국과의 WTO 긴급 수입 제한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도 있기에 이번에도 한국 정부와 기업이 힘을 합쳐 전방위적인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기아 자동차와 우리 정부에서 이렇게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이자 미국 측 무역대표부는 한국을 달래기 위한 긴급 조치에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관련 소식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 논란이 되는 인플레 감축 법안. 이라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미국 기업 지원 법안으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기차 분야에서 미국 기업인 테슬라가 최대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현재 미국에서 가장 잘 팔리는 전기차는 테슬라의 모델 3입니다. 그 다음이 현대의 아이오니고와 기아의 EV6인데요. 이 세 개 모델은 사실상 같은 체급의 자동차들로 가격대도 서로 비슷하게 경쟁 중이지만 이번에 이라 법안이 통과되면서 미국 현지에서 생산하는 테슬라의 모델 3만이 보조금을 지급받게 되었고 현대기아 전기차에 비해 1천만 원가량 저렴해지며 엄청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아이오니고와 EV6 전기차가 보조금 지급을 받지 못하는 주요한 이유는 한국에서 생산되었기에 지급할 조건이 안 된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유독 한국산 전기차가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다시 1위 테슬라에 이어서 2위를 차지하고 있어. 사실상 미국 내 전기차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럽의 전기차는 미국에서 3위이지만 전체 판매량이 현대기아의 절반에도 못 미칠 정도로 힘을 쓰지 못하고 있으며 전기차 개발이 늦은 일본은 미국 시장에서 존재감이 없는 수준으로 이라 법안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없다시피 합니다. 결론적으로 미국에서 생산된 자동차 이외의 다른 국가에서 생산된 모든 자동차가 불이익을 당하는 건 맞지만 점유율이 특히 높고 성장성이 빠른 한국산 자동차가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이러한 조치는 국가 간의 감정을 건드리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법적으로도 확실한 문제가 있습니다. 한국은 미국과 FTA 자유무역 협정을 맺었으며 자동차 분야는 서로 완전히 개방했기에 상대국 자동차에 불이익이 갈 만한 조치는 전부 자유무역 협정 위반이며 이는 WTO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실제로 지금은 전기차 분야가 문제되고 있지만 얼마 전엔 한국산 가전제품이 미국산 가전을 초토화시켜 미국에선 한국산 세탁기에 지금과 비슷한 불이익을 주었고 4년 전 한국은 세탁기와 관련해 세계무역기구 WTO에 제소를 하게 됩니다. 그 결과 2022년 올해 2월 한국이 미국과의 법정 다툼에서 승소하며 무역 분쟁이 해결되었는데요. 이처럼 전기차 분야 역시 법적으로 다투어도 우리가 완전히 유리한 상황이지만 그런데 굳이 법적으로 다투지 않아도 미국은 한국의 요구 조건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최근 형제의 나라로 급부상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폴란드입니다. 폴란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자마자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군사 장비를 많이 기증한 나라입니다. 그렇게 되면 필연적으로 군사 장비가 비게 되는데 폴란드는 이 공백을 한국의 방산업계로부터 채우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하지만 1일 폴란드가 독일에 충격적인 요구를 하며 이를 이은 합도 폴란드를 러시아 최전방으로 인정하고 여기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폴란드가 독일에서 배상금을 받아 한국에 수백조 원의 선물을 준비했다는 일본발 뉴스가 나와 화제입니다. 이 기사를 본 일본은 한국의 방위 산업을 약화시켜야 한다고 했지만 그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게 생겼는데 무슨 일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폴란드가 한국 방산업계에서 무기를 구입하게 된 계기는 바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때문입니다. 우로 전쟁이 발발하고 3일 뒤 독일이 재무장을 선언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선언문을 보면 우리는 푸틴 같은 전쟁광을 멈춰야 한다. 우리는 자신의 힘이 필요하다. 강력하고 현대적인 독일군이 필요하고 우리는 경제 생산량 GDP의 2%를 투자해서 강력한 장비를 갖출 것이다. 그렇다. 우리는 우리의 자유와 번영을 완전히 보장할 계획이다. 선언과 동시에 즉시 140조 원을 독일군에 투입했습니다. 2019년 푸틴이 폴란드는 2차 세계대전에 책임이 있다며 히틀러와 서방이 공모해 2차 대전 토대를 만들었고 러시아는 그걸 막으려고 폴란드로 쳐들어간 것이다. 폴란드는 유럽 내 유대인들을 말살하려는 히틀러의 계획에 찬동한 반유대주의 국가이다라는 소리를 하게 됩니다. 이어서 푸틴은 2차 대전은 독일과 소련의 불가침 조약 때문이 아니다며 서구 국가들이 배신한 것이 원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푸틴이 이야기하는 공모는 바로 1938년 일명 서구의 배신으로 불리는 모넨 협정입니다. 모넨 협정은 전쟁을 두려워했던 당시 영국과 프랑스 등
서구 국가들이 체코슬로바키아의 영토 중 일부를 독일 히틀러에 양도한 협정인데 영국 총리였던 네임 벌린이 문헨에 가져받아온 히틀러의 친필 서명이 담긴 서약서를 들어올리며 우리가 전쟁을 막았다고 떡떡거렸지만 6개월 후 히틀러가 폴란드를 침공하며 세계 2차 대전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에 푸틴은 소련은 생명은 구했다. 나치에게 침공받은 폴란드를 점령해서 많은 수의 유대인을 구했다. 소련의 폴란드 점령은 필요했으며 이미 폴란드 정부가 국가 통제권을 잃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에 바르샤바 주재 러시아 대사가 소련이 폴란드를 나치에서 해방시켜준 것을 부인하는 한 역사적 문제에 대한 대화 재개는 불가능하다며 졸지에 폴란드를 2차 대전에 책임이 있는 나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이에 화가 난 마테우슈 모라비에츠키 폴란드 총리는 폴란드에 관한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지만 그중 최고는 푸틴이 말한 폴란드가 2차 세계대전에 책임이 있다는 이야기다. 현실성 없고 일관성도 없는 상상하기도 힘든 최악의 헛소리라며 일침을 가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침공 당시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푸틴과 전화 외교를 시도하자 폴란드의 둔다 대통령이 푸틴과 전화하는 것은 히틀러와 대화하는 것과 같다. 2차 세계대전 중에 히틀러와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있나? 히틀러의 체면을 구기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할 것이냐? 그런 소리는 들어본 적도 없다면서 다시 한번 일침을 가했습니다. 프레서치 센터의 보고에 따르면 폴란드인의 94%는 러시아가 가장 큰 위협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 상황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감정이입을 하는 폴란드가 이해되는 것입니다. 전쟁이 발발하자 폴란드는 탱크 240대와 가지고 있던 전투기 미그 29를 모두 지원했는데 당시 미국이 말렸다고 합니다. 이에 폴란드가 비어있던 방산 공백을 미국으로부터 250대의 에이브람스 탱크와 116대의 중고 탱크까지 구매를 체결하며 빠르게 채워나갔는데 패트리어트 대공 방어 시스템, 하이마즈 로켓 발사기 등 엄청난 양의 방산 장비를 채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래도 부족했던 폴란드는 세계 무기 수출 국가들을 둘러보던 중 스톡홀름 국제 평화 연구소 시프리에서 2021년 3월 16일에 공개한 자료를 바탕으로 보면 미국에선 이미 중고 탱크까지 사들였으며 러시아와 중국을 제외하고 대량 생산이 가능한 나라를 찾다가 한국과 이스라엘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한국처럼 빠르고 신속하고 저렴하며 추워도 기동하고 더워도 기동하며 산악지형에서 가동은 물론 대량 생산은 기본의 유럽 생산 또한 가능하고 재고도 가지고 있는 나라는 한국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무기들은 왜 검증이 되어 있을까요? 한국은 아직 전쟁 중입니다. 북한과 휴전 중이지만 말 그대로 휴전 중이지 전쟁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한국은 언제든 전시태세를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꾸준히 탱크나 전투기를 만들어 왔기에 그 성능은 이미 검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독일의 군비 증강 선언 이후 폴란드도 한 가지 선언을 하게 됩니다. 바로 독일처럼 강력한 군비 증강을 선언하게 됩니다. 폴란드 군대를 나토에서 가장 큰 군대로 만들겠다며 폴란드군의 규모를 현 14만 명에서 30만 명으로 늘리겠다고 선언했습니다. EU에서 가장 군인이 많은 나라가 1위 튀르키예 35만 명, 2위 프랑스 20만 명, 3위 독일 18만 명으로 현재 폴란드는 8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0만 명으로 늘리게 된다면 사실상 유럽 중에선 최대 병력 보유국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어 폴란드는 막대한 예산을 감수하겠다며 처음에는 GDP 3%로 발표했었습니다. 하지만 집권당 대표가 3%는 약하다며 GDP 5%까지 끌어올리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하여 지난 7월 폴란드와 한국이 대규모 방산물자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올해 9월 1일은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지 83년이 되는 해입니다. 폴란드는 독일이 야기한 피해로 1조 3천억 유로에 달한다며 피해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야로슬라프 카친스키 폴란드 집권 법과정의당 대표는 이날 바르샤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독일은 폴란드를 침공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피해를 야기했다면서 그 영향은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 배상까지는 걸고 어려운 길이 될 것이며 독일은 피해 배상액을
한 번에 지급하기보다는 수십 년에 걸쳐서 지급해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는 이미 전 세계 10여 개국이 독일로부터 피해를 배상받았다면서 폴란드가 이로부터 배제될 이유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일본의 한 정치평론가의 칼럼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바로 정치평론가 와타세유 오야가 쓴 한국 방위산업 약화를 노려라는 도발적인 내용의 칼럼이 그것입니다. 칼럼의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나빠지고 있는데 현재 일본 정부는 미국의 눈치를 보고 한국에 대한 제재 조치를 망설이고 있다. 이는 잘못된 것이며 당장 정치와 경제적인 공격을 가하면 미국은 일본 편을 들어 한국이 사죄할 것이라 전제한다. 이제 앞으로 적이 될 한국의 군사력이 일본에 위협을 줄 수 없도록 한국의 방위산업이 성장하지 못하도록 방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한국의 방위사업을 망하게 하면 분쟁이 생기더라도 국방력이 약하니 실질적으로 위협하지 못할 것이고 이를 위해 군함을 건조하는 대우조선해에 향해 공적 자금을 투입하는 것을 제소하는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한국의 국방 예산과 국방력을 약화시키는 전투를 하자는 것입니다. 이 칼럼을 본 누리꾼들은 한국산 무기는 비싸고 품질이 나쁘며 비리 덩어리. 단일, 친한 단체 때문에 이런 정책이 진행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총리가 되어야 할 텐데라며 칼럼니스트에 대한 칭찬과 호평 일색이었습니다. 아베 전 총리는 일본 헌법 개헌안을 늘 추진해왔습니다. 그 헌법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번 기시다 총리도 개헌 논의를 심화시키겠다. 빨리 국민투표로 연결시키고 싶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현 일본 헌법에는 전쟁을 포기하고 군대를 포기한다라고 나와 있지만 군대 포기를 없애고 자위대를 자위군으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칼럼의 내용은 논리적으로 가능한 것일까요? 결론적으로 일본의 방위산업은 그 역사와 규모, 기술에 비해 처참하다 못해 안쓰러울 정도로 국제시장에서 존재감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장 쓰라린 실패는 호주의 SEH-1000 사업입니다. 일본 방위사업이 국제시장에서 굴욕당하고 있는 것은 과도한 자신감과 오만한 세일즈 방식에 있지만 가장 결정적인 것은 안일한 발상으로 수요자가 원하는 맞춤형 제품 생산에 실패하고 단락하고 수적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수요자인 외국군이 어떤 고민을 하고 어떤 개념으로 싸울 것인지에 대해 관심이 적고 첨단 기술을 사용해 그들만의 독특한 전투 개념과 요구사항을 만족시키는 무기를 만드는 데만 치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한국의 위치를 보면 폴란드 못지 않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전비를 올리고 있는 상황에 국민투표까지 통과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폴란드 옆 나라에선 전범국이었던 독일이 재무장을 선언했고 한국의 옆 나라인 일본 또한 재무장을 꾸준히 선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일본 한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로 인해 일본 네티즌들은 패닉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바로 폴란드가 장비 조달에 2035년까지 524형 PLN 한화에 약 150조 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러시아의 야만적인 침략에 대한 올바른 반응이라고 주장했는데 7월 말 한국 측과 방산 계약을 체결한 폴란드 브라스작 국방상이 현지 미디어에 대해 2035년까지 5,240억 PLN을 폴란드군의 근대화에 투자한다고 말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매년 403억 PLN 한화 약 11조 원을 장비 조달에 투자한다는 의미로 국방부는 이 거액의 투자는 우리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덧붙이며 폴란드 미디어도 폴란드군의 근대화에 투자되는 금액으로 과거 최고액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를 본 일본 네티즌들은 헌법 개정이 된다 해도 이젠 한국의 국방력이 일본을 초월하게 될 것이다며 망연자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은 반도체부터 전기차까지 세계 시장에 맞추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지만 일본은 자신들이 만들어 내기만 하면 팔릴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을 아직도 하고 있는 듯합니다. 호주에서 진행하고 있는 레드백 사업도 좋은 결과를 기대하며 한국의 방산업계가 세계로 더욱 뻗어나가길 바라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